숫자열을 10칸 배열의 크기를 10으로 잡아놓고 헬로를 넣으면은 나머지 뒷칸은 다 널문자로 채워진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가 할당된 채로. 사실상 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열 끝에 널이 붙는 거는 처음 할당을 할 때 널 문자가 붙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자동으로 붙여주진 않아요. 연산의 뭐 종류에 따라서 어떤 연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할당될 때만 널 문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C++를 배우시면 이 문자열 배열보다 훨씬 더 편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배우진 않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C++ 사실 C 언어를 조금 간략하게 하고 메인이 C++이라서 C 언어를 좀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게 됐네요. 일단 C++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최대한 문제풀이에 이용이 되면서 초급 수준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부분들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C++의 사실 특징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나 캡슐화, 클래스, 상속, STL 되게 많죠. C++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에는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STL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 건데 STL만 사용을 해요. 클래스나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물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정말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저도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풀어왔는데 클래스를 이용을 하거나 캡슐, 객체지향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C++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C 언어 플러스 STL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C++로 알고리즘을 푸니까 나는 C++를 잘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C++의 너무 중요한 요소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도 클래스나 객체장 프로그래밍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C++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문제풀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게 C++ 무슨 책을 사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되게 자주 많이 보이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STL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알고리즘도 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STL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C++은 이제 C++ 17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C++이 이제 3년마다 버전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버전이 계속 생기는데 C++ 11, 14, 17 그리고 최근에는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20은 아직 지원이 되는 데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저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C++ 20이 있다는 것과 이제 뭐 기능 같은 거를 처음 찾아봤는데 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 좋은 기능들이겠지만 17까지만 해도 충분히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17까지만 알아도. 그래서 근데 17에는
조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14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10불 17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뭐 잘하시는 분들은 17 10불 17이나 14나 뭐 별 차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많이 쓰이는데 17에만 있는 거는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이제 제공이 된다는 거. 제가 체감하기에는, 물론 초심자들은 나중에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10불 17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출력부터 다뤄봐야겠죠. 입출력은 아까 앞에 잠깐 나왔는데 CIN과 Cout, C인과 Cout 이걸로 입출력을 합니다. CIN이 우리가 C 언어에서 이제 입력을 받는 scanf죠. 얘가 scanf와 동일한 역할이고, 얘가 printf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까 printf랑 scanf는 stdio.h 헤더를 이제 인클루드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C++ 입출력은 iostream이라는 헤더를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던 헤더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얘는 뒤에 .h가 없어요. 그 이유는 새로운 이제 C++ 이제 표준을 도입을 할 때 예전 라이브러리랑 조금 구분을 짓자, 이런 의도로 h를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C++ 헤더 C++ 라이브러리들은 다 h가 없어요. C 언어는 h가 있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CIN 앞에 std, 얘는 콜론이죠. 콜론 두 개를 붙이고 CIN 꺽쇠 두 개, 그리고 입력을 받고 싶은 변수.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scanf랑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scanf로 만약에 정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넣고 AND를 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수다, 정수를 입력받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얘는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없어요.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cout, 그리고 내가 출력하고 싶은 값, 여기도 뭐 변수에 따라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죠, 사실 C++ 입출력에서.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A라는 정수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std 콜론 2개, 그다음에 cin, 이거 입력이죠. 입력 받고 싶다. 그리고 입력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 2개. 그리고 이제 출력은 cout을 이용을 하고 왼쪽으로 화살표 2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처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화살표 방향이나 앞에 이제 std 붙이는 거나.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std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여기서는 정수를 입력을 받는데 타입이 전혀 영향이 없죠. 내가 정수를 입력받고 있다, 이걸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알아서 다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값을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int 정수죠. A는 정수, B는 실수, C는 문자. 총 세 가지 전부 다 다른 타입인데 그냥 다 똑같이 입력을 받아요. 여러 개를 입력을 받고 싶으면 화살표 2개로 계속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A 입력 받고, 그 다음에 B 입력 받고, C 입력 받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입력을 받고 싶다 한 번에, 그러면 또 더 연결해서 원하는 변수 계속해서. 이러면 이제 정말 편하죠.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고 싶다.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a value is 이 문자열을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a에 담겨있는 이 6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느낌표까지. 그러니까 지금 문자열과 정수와 문자 다 다른 타입인데 계속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아무 타입 지정 없이. 이렇게 하면은 한 줄로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 입출력이랑 C언어 입출력 비교를 해봤을 때는 C언어 C++ 입출력이 훨씬 간단합니다. 사용 되게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줄바꿈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C언어에서 줄바꿈을 해줄 때는 이 \n 얘를 이용을 했죠. 근데 C++를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ANDL이라는 이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ANDL이라는 키워드로 얘도 똑같이 줄바꿈을 해줍니다. std 콜론 2개 ANDL 이런 식으로 이 두 문장이 동일한 문장이에요. 둘 다 똑같은 문장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해주고 밑에 것도 이게 지금 백슬래시인데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기호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백슬래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 근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AND 그러니까 백슬래시 n과 ANDL로 출력을 했을 때 속도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출력 속도를 비교를 한 거는 이 백준 그 블로그 백준 게시판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이게 1부터 1000만까지 숫자를 1부터 1000만까지 한 줄씩 다 출력을 한 걸 테스트한 거예요. 시간을. 근데 한 줄씩이니까 다 줄바꿈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때 이 백슬래시 n을 사용했을 때는 0.9초만 걸렸는데 AND를 사용했을 때는 11초가 걸렸어요. 이 이유도 자세한 설명은 링크로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 버퍼라는 게 존재를 해요. 출력 버퍼라는 게 존재하는데 ANDL은 줄바꿈을 하고 나서 매번 이 버퍼를 비워줘요. 버퍼가 비워진다는 게 이제 출력을 실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펜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여기 출력할 거를 채워놨어요. 백슬래시 n은 출력할 거를 계속 이렇게 모아두다가 버퍼가 이렇게 다 차면은 이 버퍼를 한꺼번에 비워줘요. 그러니까 여러 개 출력할 거를 여러 개 모아서 한 번에 버퍼를 비우고 다시 또 채워주는 식이죠. 근데 ANDL은 줄바꿈을 해줄 때마다 버퍼를 비워주니까 하나 하고 다시 비우고 그리고 또 채우고 또 비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버퍼를 비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0.9초 대 11초면은 우리가 100조 문제 조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제한이 보통 2초, 1초 이렇잖아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0.9초와 11초는. 그렇죠? 근데 이게 매번 버퍼를 비워줄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알고리즘 문제를 채점을 할 때는 항상 최종적으로 출력이 된 결과와 정답과 같은지를 비교를 해요. 이 출력되는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신경을 쓰는 분류가 있긴 한데 지금 아마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와 답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버퍼를 굳이 다 채우고 출력을 하느냐 한 번씩 계속 출력을 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이제 채점을 할 때는.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ANDL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백슬래시 n을 쓰거든요. 이제 초심자들이 많이 또 질문을 하는 게 맞는 코드 같은데 시간 초과가 뜹니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이 ANDL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백슬래시 n을 사용을 하도록 이제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얘는 아주 깊은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stdio랑 동기화를 할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true면은 C 언어의 입출력이랑 C++의 입출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rintf랑 cout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true면.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cout을 사용을 할 때 C 언어의 버퍼를 C++이 이용을 해요. 근데 false면은 C++만의 버퍼를 가지게 돼요. 독자적인 버퍼를. 그래서 이 C++이 C 언어의 버퍼를 이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주고자 나는 C++만의 버퍼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 문장을 사용을 하면은 C++이랑 C 언어의 입출력을 함께 혼용을 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문을 코드에 넣었다. 그러면 항상 C++ 입출력을 사용을 하든지 C 언어 입출력을 사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얘도 깊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CIN이랑 cout이 묶여 있는 거를 풀어준다. 타이가 이제 묶여 있다는 뜻인데 묶여 있는 거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얘를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CIN으로 내가 어떤 변수를 읽고 싶을 때 항상 이 출력 버퍼를 다 비워줘요. 그러니까 cout으로 내가 출력 버퍼에 넣어놨어요. 출력을 하고 싶은 거를. 얘를 굳이 지금 출력을 해줄 필요는 없는데 CIN을 사용을 하기 전에 무조건 출력 버퍼를 다 비워주고 다시 입력을 받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endl이 출력 버퍼를 비워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IN 입력을 받을 때마다 계속 출력을 해주면은 어차피 채점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여 있는 거를 다 풀어주게 되면은 이 버퍼와 상관없이 항상 입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깊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 여기에 널 말고 가끔 널 ptr이라는 이런 것도 다른 코드에서 볼 수도 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앞에다가 std 콜론 두 개를 붙였죠. 이제 이 std가 뭐냐? std가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임스페이스는 C 언어로 구현된 정말 큰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나 정말 큰 프로젝트에서 이름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함수들이 함수나 어떤 뭐 구조체 변수들이 어떤 네임스페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함수랑 동일한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두 함수를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얘가 A라는 네임스페이스고 얘가 B라는 네임스페이스면 A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함수를 이용을 하겠다. B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함수를 이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자꾸 겹치네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대부분 그 함수나 변수 이런 것들이 다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만 사용을 하겠다. 꼭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해두는 거예요. using namespace std. 그러면은 어차피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걸 아니까 굳이 앞에다가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cin 그리고 cout, 아까 endl도 std를 붙였는데 그냥 endl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훨씬 간단하죠. 굳이 std를 다 붙일 필요 없이.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를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여러 네임스페이스에서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름이 겹치겠죠. 나는 std 네임스페이스 말고 다른 네임스페이스의 함수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미리 써두면은 이 네임스페이스의 함수들이 자동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대신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항상 모든 함수들이 거의 std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기본 트리라고 할까요? 기본 템플릿인데 먼저 이제 C++을 이용한다는 가정에서 입출력 헤더는 무조건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는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만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입출력 시간을. 이 구문이 없어서 맞은 코드인데 시간 초과가 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템플릿이라고 한 이유가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이 코드는 거의 고정을 시켜놓고 푸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잘하시는 분들 코드를 보면은 이거 말고도 위에 되게 많이 저장을 미리 작성을 해두고 이용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이 코드들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직접 매번 쓰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조금 이제 적응이 됐다, 나는 이 의미들을 다 안다 싶으면은 이런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두고 여기 안에서만 이제 코드를 바꿔가면서 다른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자꾸 STL을 말했는데 이 STL이 뭐냐? STL은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냥 틀이에요. 템플릿이 틀이라는 의미니까 여기 안에 정말 많은 함수들과 변수, 온갖 자료 구조들이 들어있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등을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냥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다 쓰면 되겠죠. 여기 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뉘는 게 컨테이너, 반복자,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컨테이너랑 알고리즘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반복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궁금하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TL의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은 당연히 이제 다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직접 정말 복잡한 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둔 이유가 당연히 정말 그냥 편하게 가져다 써도 충분히 성능이 좋을 만큼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웬만하면은 성능이 다 좋아요. 충분히 성능에 대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 STL을 잘못 사용을 했을 때 디버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한 자료 구조를 정말 복잡하게 최적화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제 뭐 함수가 다 이용이 되는데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잘못이 됐는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STL을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히 내가 이용을 하고 싶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완벽히 숙지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용을 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컨테이너를 알아볼 건데, 컨테이너는 그냥 단어 자체에서도 뭔가 담는다는 의미가 있죠. 컨테이너는 이미 타입의 객체나 원소들을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여기서 이 이미 타입이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 컨테이너를 나는 여기다가 정수로
정수로 이용을 하고 싶다. 정수 원소들을 담고 싶다. 아니면은 실수, 아니면은 뭔가 문자열이나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타입이 다 여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법만 알면은, 그냥 컨테이너 자체의 사용법만 알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순차 컨테이너라고, 순차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원소들이 순서대로 담기는 거예요. 이제 C 언어를 예를 들면은 배열 같은 느낌이죠. 배열이 이렇게 차례차례 저장이 되죠. 여기에 저장된 원소는 이 앞에 원소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그냥 항상 여기에 저장돼 있죠. 순서대로. 이런 거를 이제 순차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벡터, 리스트, 스트링, 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다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관 컨테이너. 얘는 앞에서는 이제 원소가 다른 원소랑 상관없이 그냥 이 정해진 위치에 자기가 순서대로 저장이 됐는데, 연관 컨테이너는 원소들이 저장되는 위치가 서로서로 이 원소들의 관계에 의해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다른 원소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얘의 위치가 다른 위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원소의 위치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셋, 맵, 멀티셋, 멀티맵 등이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어댑터는 기존의 컨테이너의 일부 기능만 떼어내서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덱이랑 큐, 프라이어티 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덱이랑 큐랑 프라이어티 큐 그리고 덱, 얘네는 이제 뒤에 3주차 뒤에 강의에서 다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벡터는 오늘 다룰 예정이고, 이 셋, 맵, 멀티셋, 멀티맵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초급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되게 유용한데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남발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궁금하면은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리스트는 사실 잘 안 써요. 얘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요. 리스트는. 스트링은 정말 많이 써요. 앞에서 이제 문자열을 배열로 구현을 했는데, 이 스트링을 이용을 하면은 문자열을 정말 편하게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루진 않고, 이거는 꼭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배울 때 문자열의 약간 신세계를 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스트링을 배우고 나서. 그래서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의 최대 장점이에요. 컨테이너별로 이미 아까 STL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틀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 벡터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이 컨테이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정말 많고, 또 유용한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컨테이너를 했으니까 알고리즘은 뭐냐? 컨테이너에 이제 원소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의 모임이고요. 리스트가 모든 연산을 지원을 하는데 약간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장점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덱을 사용을 못할 만큼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서, 리스트도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은 컨테이너의 원소들을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이 다 모여 있고요. 정말 많아요. 컨테이너에서 어떤 원소를 검색하거나 정렬하거나 수정하거나 원소의 개수를 세거나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제가 링크를 따로 걸어드렸어요. 되게 많지만 사실 저도 여기서 저나 다른 분들이나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몇 개 없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 중에서도 쉬우면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반복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반복자가
이 포인터랑 유사한 느낌이에요. 어떤 원소의 주소나 위치 같은 느낌인데 조금 살짝 어렵거든요, 개념이. 뒤에 이제 벡터에 존재하는 함수를 다룰 때 반복자가 조금 이용이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컨테이너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뭐 검색을 하거나 정렬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그 컨테이너 원소의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때 이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넣어주는데 항상 범위는 시작은 포함을 하고 끝 지점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0, 3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0번째 원소부터 2번째 원소까지 다루겠다. 이런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범위를 정할 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벡터라는 컨테이너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벡터가 제 개인적으로 C++을 처음 이제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이용을 할 때 벡터를 제일 처음 배웠는데 정말 편했어요. 벡터가 이제 C++ STL이 이래서 쓰는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편했는데 물론 뭐 주의할 점도 있겠죠. 일단 하나씩 알아봅시다. 벡터는 앞에서 말했듯이 순차 컨테이너의 한 종류이고요. 벡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라는 헤더를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벡터를 이제 선언하는 방식은 벡터하고 앞에서 뭐 배열 같은 거 선언할 때는 그냥 int 자료형 넣고 바로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벡터를 쓰고 그다음에 괄호를 넣어줘요. 꺽쇠를 넣어줘서 여기 안에 내가 이용하고 싶은 타입을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벡터 이름. 벡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동으로 메모리가 할당되는 배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적 배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C 언어에서 다루는 배열은 처음에 배열을 선언을 하면은 이 크기 고정이었죠. 상수로 선언을 해야 됐듯이 배열의 크기가 고정인데 이 벡터는 배열의 크기가 계속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미 원소가 지금 4317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원소를 뒤에서 원소를 넣고 다시 뒤에서 또 원소를 뺄 수도 있어요. 제일 뒤에 있는 원소를 빼거나 원소를 추가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크기가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 크기가 유동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열과 벡터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배열은 앞에서 이제 그 랜덤 접근 잠깐 말했었죠. 이게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만약에 두 번째 원소를 접근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A 대괄호 2 이런 식으로 쓰죠. 벡터도 똑같아요. 벡터를 V라고 하면은 VE 이 부분은 배열과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랑 시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배열은 이제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벡터는 크기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게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지금 여기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원소 하나를 추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추가를 할 때 칸만 더 늘려서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메모리를 늘려야겠죠. 이제 이 메모리를 늘려주는 이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벡터는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늘려주냐면 만약에 지금 메모리가 이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메모리가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원소가 더 들어오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조금 더 많이 미리 확보를 해놔요. 더 들어올 원소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배열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실제로 필요한 메모리보다 벡터가 조금 더 많이 포함을 하겠죠.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확보를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미 벡터에 대한 최적화가 다 이루어져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대신에 배열보다는 조금 더 미미하지만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와 시간이 조금 더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 멤버 함수가 아까 앞에 말했듯이 컨테이너 내에 유용한 함수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이 멤버 함수가 벡터를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인데 유용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열은 사실 배열을 다루기 위한 함수가 따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배열 안에서 그냥 내가 원소를 접근을 하고 원소를 바꿔주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 멤버 함수 때문에 벡터의 장점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undefined behavior 이거는 배열이 원소가 배열이 크기가 3개인데 네 번째 원소를 접근을 한다고 해도 에러가 발생 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벡터는 항상 에러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런타임 에러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 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배열보다. undefined behavior, 그러니까 미정의 행동이 벡터에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배열 인덱스를 벗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에러를 미리 보여주니까 좀 더 편리하겠죠. 실수를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벡터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되게 많죠.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아까 앞에도 설명한 위에 있는 게 기본적인 형태고요. 얘는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원소 만약에 여기가 n개다 그러면은 이 벡터의 크기가 n개만큼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크기가 n인 벡터를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열보다 조금 좋은 점이 그냥 n의 크기를 잡으면은 벡터는 자동으로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배열은 반드시 전역 변수인 경우에만 다 0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벡터는 메인 안에 있어도 다 0으로 초기화가 돼요. 만약에 n,m으로 적었다. 그러면은 n 크기에 갖는 벡터에 전부 다 m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얘는 v1이라는 벡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v2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자주 쓰이진 않는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하려면 원소를 다 직접 똑같이 넘겨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바로 복사가 돼요. 그리고 얘랑 얘는 2차원 벡터죠. 2차원 벡터는 2차원 배열과 똑같게 그냥 벡터 안에 벡터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해두면은 그냥 비어있는 2차원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n개의 행과 m개의 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그냥 n으로 해두면 다 0으로 초기화가 됐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2차원이 있을 때 얘네가 다 0인 거예요. 이게 n개의 행 그리고 m개의 열. 만약에 얘를 2차원 벡터를 전부 다 1로 초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콤마 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볼게요. 이렇게 V로 선언을 하면은 빈 벡터가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n만 넣었을 때죠. 이럴 때는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된 벡터가 들어가고 1, 2, 3, 4, 5를 넣어주면은 그대로 크기가 5인 1, 2, 3, 4, 5가 들어간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벡터 헤더 추가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5,1로 해두면 이제 1이 5개가 들어가죠. 벡터에. 그리고 얘는 v2 괄호 v로 넣어버리면 v2가 이 v랑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v2에. 그리고 2차원 벡터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지금 3개의 행 그리고 2개의 열 그리고 2차원 벡터를 전부 5로 초기화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는 변수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네, 변수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앞에서는 이제 컴파일 타임 때 배열을 메모리를 설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수로 잡아야 됐지만 여기서는 메모리가 계속 바뀔 수 있죠, 크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 n 이런 식으로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벡터가 좀 많이 편리하죠. 그러면은 이제 벡터를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자주 쓰이는 함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assig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식은 벡터 이름이 v라고 하면은 v.assign n,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n, m은 n은 크기고요, m은 값입니다. 이미 선언되어 있는 벡터가 있을 때 나는 이 벡터를 크기를 n개로 만들고 여기다 다 m으로 채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 assign을 씁니다. 배열로 치면은 포문으로 1부터 i는 10까지 다 ai는 1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용을 하겠죠. 조금 더 간단하게 assign이 할당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n개의 원소를 m으로 다 할당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기존의 벡터가 크기가 k였다. 그러면은 크기가 n으로 바뀌게 됩니다. m으로 채워진 채로. 그리고 사이즈와 empty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v.size, 얘네 이제 빈가로우요. 그리고 v.empty. 이게 뭐냐면 v.size는 이 벡터에 들어있는 원소의 크기,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죠. 이제 얘를 반환을 하면은 얘는 이제 정수로, 그러니까 인트형으로 반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즈 언더바 t 이런 타입으로 반환이 되는데 사실 정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얘는 대신에 항상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v.size랑 int랑 같이 혼용을 하면은 이제 주의 표시가, 주의 문구가 뜰 수 있어요. 근데 별 영향은 없고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unsigned int죠. 부호가 없는 사이즈 t가. 그래서 주의 문구가 뜰 수 있는데 프로그램 실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empty는 이제 이 벡터가 비어 있느냐, 원소가 하나도 없느냐.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true를 반환을 하고요. 참이다 그래서 true를 반환하고, 원소가 있다 그러면은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egin, end, rbegin, rend, 이게 이제 반복자 개념이 들어가는 반복자 개념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겹치게 필기를 해가지고. 네, begin은 벡터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반복자예요. 포인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라는 값이 아니라 4라는 원소가 있는 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end는 벡터에 들어있는 제일 마지막 원소의 다음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r이 붙은 거는 이제 반대죠. 반대쪽으로 뒤집었을 때 이제 rend 그리고 rbegin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프론트와 백은, 프론트는 제일 앞에 있는 원소를 의미합니다. 얘는 반복자고 얘는 원소. 그리고 백은 제일 뒤에 있는 원소. 차이점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벡터의 또 편리함, 푸시백이랑 팝백. 그냥 되게 직관적이죠? 용어 자체가. 푸시백은 이렇게
뒤에서 제일 뒤에 원소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푸시백 M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M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팝 100이면은 이 원소가 이렇게 제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코드가 이게 무슨 코드냐면 벡터에 있는 모든 원소를 탐색하는 코드예요. 지금 여기서 벡터가 1, 2, 3이 있고 마찬가지로 제로 베이스죠. 0부터 시작을 하니까 i는 0부터 v.size, v.size가 지금 3이죠. 벡터의 크기가. 근데 마지막 원소는 제로 베이스니까 벡터의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주의 문구가 뜰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영향은 없는데 만약 나는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 사이즈 t라는 타입을 인트로 바꿔주면 돼요.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을 하면은 벡터의 모든 원소를 다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벡터의 반복자, 이게 begin이랑 end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자라는 타입이 또 존재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터레이터가 반복자라는 의미인데요. 벡터 인트 형태의 벡터의 반복자 변수를 선언을 하겠다. it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it는 v.begin 벡터의 처음부터 v.end가 아까 마지막 원소의 다음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v.end가 안 될 때까지 해야 마지막 원소까지만 탐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거 많이 본 기호죠. 이제 포인터 역참조 연산자죠. 이게 포인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IT 얘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원소를 출력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코드는 이제 반대쪽 오른쪽부터 출력을 하는 건데요. 이제 3, 2, 1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rbegin과 rend 이제 반복자의 역이죠. 얘는 또 타입이 달라요. 리버스 이터레이터로 또 다르게 지정을 해줘서 rbegin부터 rend까지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이 위에 있는 코드랑 밑에 있는 코드 어떤 게 더 편리하신가요? 위에 있는 코드가 좀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죠. 그래서 보통 거의 웬만한 경우에서는 그냥 굳이 반복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어차피 벡터도 배열과 똑같이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배열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반복자를 이용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벡터를 탐색을 할 때는 잘 이용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좀 많은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고 벡터도 많이 이용을 해봐야 되겠죠. 최대한 일단 지금은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직접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함수로 resize라고 있고요. resize는 벡터의 크기를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크기가 5인 벡터를 만들어 놨는데 얘를 3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두 개는 그냥 날아가요. 근데 만약에 리사이즈 7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크기가 7만큼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두 개만큼 더 늘어나죠. 여기에는 자동으로 0으로 할당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n,m으로 해놨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m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런 함수가 있고 그리고 insert라는 함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원소를 중간에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it라는 게 얘가 이제 반복자예요.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다루진 않은 반복자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반복자가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 인설트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진 않는 이유가 원소를 중간에 삽입을 하면은 배열과 똑같이 이 뒤에 있는 원소들을 다 한 칸씩 밀어줘야 돼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사인 함수와 리사이즈 함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사인 함수는 모든 원소를 다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리사이즈는 단순히 이제 크기만 줄여줘서 만약에 크기를 더 늘린다 그러면은 뒤쪽에 원소만 따로 지정을 해주고 아니면은 아예 원소 크기가 줄어들거나. 이해되셨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함수는 이제 이 위치에 m을 삽입을 하겠다고요. 얘는 이 위치에 k개의 m을 삽입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레이즈는 이것도 반복자죠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있는 원소를 하나 지우겠다. 그리고 얘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이 범위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지우겠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삭제와 삽입은 됐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원소의 크기를 줄여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원소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확신이 안 되는데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뒤에 있는 m은 크기가 더 커지는 경우에만 이 값을 넣어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어를 배울 텐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게 순서쌍이나 좌표 평면 2차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하나로 다루고 싶어요. 이런 좌표 평면에 점이 하나 있고 이 점들을 그냥 한 번에 통째로 다루고 싶을 때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시연어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차원 배열, 네 그렇죠. 만약에 x, y면은 2차원 배열로도 다룰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3차원 좌표 아니면 4차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되게 다루기가 힘들겠죠. 4차원 배열까지 뭐 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있는 점이랑 이 위치에 있는 점, 그쵸? 구조체를 이용할 수도 있죠. 구조체가 2차원 배열보다는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차원이다. 3차원 배열이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을 전부 각각 다 바꿔줘야겠죠. 되게 번거로워요. 그렇죠? 하나씩 x 좌표, y 좌표, z 좌표 다 각각 바꿔줘야 되니까. 그리고 구조체로 한다고 해도 구조체를 따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 또 단점이 있고 그 구조체끼리 특별하게 연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연산을 직접 다 정의를 해줘야 되고 사칙연산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편하게 하고자 페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페어는 어떤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은 이 페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틸리티라는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벡터나 알고리즘 헤더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만 인클루드 해도 페어는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페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페어, 그리고 두 개의 타입을 넣어줘요. 내가 이용하고 싶은 타입. 예를 들어서 나는 int 두 개를 묶고 싶다. 페어 int p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이제 이 p는 int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원소는 어떻게 접근하냐? 예를 들어서 p에 3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2라는 값은 앞에 있는 값이니까 p.first 이렇게 하면은 2가 나오고요. 그리고 p.second 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first와 second로 원소를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인데, 페어에 대한 연산자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3이랑 3,4가 같은지 다른지,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뭐 는이나 아니면 같지 않다나 부등호 이런 것도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기준은 앞에 거 먼저 비교를 해요. 만약에 2,3과 3,4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2,1과 -1 이 두 개의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앞에 거 먼저 비교를 해요. 둘 다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1과 -1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얘는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연산자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만약에 부조체로 이용을 하거나 배열로 이용을 하면은 얘네 연산자들을 다 직접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페어를 직접 사용하는 예시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요. 지금은 int 두 개를 담고 있는 변수 p1, p2, p3를 세 개를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1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는데요. p1.first를 2라고 하고 p1.second를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p1에는 2,1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페어를 한 번에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make pai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p2에는 그대로 3,1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11부터 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굳이 make pair를 안 쓰더라도 그냥 중괄호를 써서 0,1 이렇게 하면은 p3에 0,1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훨씬 편하죠. 0,1이. 그리고 p1과 p2 이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p1이 더 작은지 더 큰지 같은지 이거를 체크를 하는데, 지금 p1이 2,1이고 p2가 3,1이죠. 그러면은 p2가 더 크죠. 앞에 거보다 봤을 때 2보다 3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됩니다. 또 겹치네요. 그리고 페어가 앞에서 말했듯이 두 개의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묶은 얘도 결국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의 객체니까 결국 얘를 다시 페어 안에 넣을 수 있겠죠. 얘도 하나의 객체, 결국 이게 두 개의 객체를 묶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뭐 3개, 원소를 3개, 4개, 5개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은 다 페어로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여러 개도.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콤마를 찍고 여기에 둘러싸인 2,3은 결국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어라는 하나의 객체가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2라는 값을 얻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얘가 두 번째 객체죠. 그래서 p.second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객체의 첫 번째 원소 first,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페어가 하나의 객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벡터라는 컨테이너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장점이, 컨테이너의 장점이 이미 타입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벡터 안에 페어도 넣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V의 새로운 원소로 2,3이라는 한 수상을 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2차원 평면의 좌표를 되게 편하게 보관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벡터와 페어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알고리즘 헤더를 이제 알아볼 건데, 우리가 C 언어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여러 개, 만약에 두 개의 원소가 있어요. A랑 B 둘 중에 더 큰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아니면 더 작은 값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C 언어로 이제 한다면은, 들어서 B가 B 이상이면은 A를 출력해라. 아니면은 else B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C++에서는 그거를 구하는 편리한 함수가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min 괄호 열고 2,4. 그러면 2랑 4 중에 더 작은 값을 출력을 해라. 이겁니다. min 그리고 max는 더 큰 값.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소 중에 더 큰 값이나 더 작은 값을 이제 구하고 싶을 때는 그냥 min 하고 두 값 넣고 출력해라. 그러면 끝입니다. 굳이 이렇게 조건문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편리한 기능이 C++ 14부터 들어왔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min이랑 max 안에 여러 원소를 넣을 수 있어요.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그럴 때는 이제 중괄호를 안에 넣어줘서 중괄호를 이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지금 4개 원소의 최소값도 바로 구해낼 수 있고요. 3개의 원소의 최대값도 3으로 바로 출력이 됩니다. 훨씬 편리하죠. 이런 함수들이 이미 다 템플릿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가져다 써서. 그리고 이거는 엄청 자주 쓰인다고 하지는 않는데, 자주 쓰는 사람들은 자주 쓰고요. 이제 min 엘리먼트랑 max 엘리먼트, 이거는 배열이 있어요. 엄청 많은 원소의 배열이 있을 때 여기다 그리면 지울 것 같으니까, 엄청 많은 배열이나 벡터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한 번에 찾아주는 함수예요.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냐? 지금 여기에 V라는 벡터에 312, 74 원소들이 6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는 지금 5431 담겨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최대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야겠죠. 하나하나 다 값을 저장을 해가면서, 이게 더 크면은 이걸 저장하고, 이거 더 크면 이게 저장하고. 그렇죠? 근데 이 max 엘리먼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최대값이 들어있는 원소의 위치를 반환을 해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까 begin이랑 end 있죠? 반복자를 이용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소 중에서 제일 큰 값의 위치를 반환을 해줘요. 근데 앞에 이 별이 붙었죠? 그러면은 위치에 있는 원소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함수를 수행을 하면은 결국 7이 출력이 되겠죠. 7. 그리고 이제 범위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처음 begin 플러스 1이면은 처음 원소에 플러스 1이죠.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부터. 그리고 end에 마이너스 3. 그러면은 end가 여기니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1이랑 2 두 개의 원소를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출력값이 1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도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제 여기서 배열은 포인터고 얘는 반복자인데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둘 다 이용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에서는 배열도 어레이라는 클래스형 객체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반복자가 그러니까 포인터 형태지만 반복자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RR이 이제 배열의 이름이 첫 번째 원소의 위치라고 했죠. 제일 초반에 첫 번째 원소의 위치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게 지금 열린 괄호니까 다섯 번째 인덱스 A5의 앞까지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wap이라는 함수. 만약에 A의 변수에 담긴 값과 B에 담긴 값을 바꾸고 싶어요, 서로. 그러면은 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C 언어로 이제 임시 변수를 잡죠. temp라는 함수를 잡아서 여기다 A를 저장을 해두고 그다음에 A에 B를 넣어주고 B에 A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swap은 얘를 한 번에 바로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A는 3, B는 5 그리고 swap AB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A에는 5, B에는 3이 들어갑니다. 편리하죠? 되게.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벡터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객체는 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V1이랑 V2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 swap 함수를 수행하면 V1에는 0, 1이 들어가고 V2에는 1,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리버스라는 함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12074 아까랑 똑같은 벡터인데 이 벡터의 원소를 위치를 그대로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범위를 또 지정을 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겠다. 그러면 벡터가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세 번째 원소까지 뒤집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뒤집게 되는 거죠. 그래서 074, 213 되게 만약에 뭐 원소를 순서를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위치를 바꾸고 다시 또 두 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함수 한 줄로 간편하게 끝나죠. 되게 편리합니다. 알고리즘 얘를 이용을 하면 지금까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C 언어에서 되게 시간을 좀 많이 소모를 했네요. C++이 지금 설명한 게 정말 일부분이에요. 되게 많고 뭐 정말 유용한 함수도 많고 자료 구조도 많은데 이제 이 C++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조금 막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많은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C++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처음부터 C++를 먼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나는 알고리즘 문제 풀어야 되는데 다들 옆에서 C++를 이용을 하라고 하니까 C++ 뭐 책을 사야겠다 아니면은 C++ 먼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 우선 C 언어로 문제를 풀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맞았어요. 이 문제를. 그러면은 C 언어로 맞았으면은 여기 맞은 사람이라는 탭이 있죠. 맞은 사람이라는 탭을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맞았으면은 볼 수 있는 코드들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링크가 뜨거든요. 파란색 링크가 뜨는 거는 볼 수 있는 코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를 들어가서 이 사람의 코드를 보는 거예요. 코드를 보고 내 코드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이거는 되게 신기한 방법이거나 처음 보는 함수인데 사람들이
여러 개를 보니까 다 비슷해요. 풀이들이. 그러면은 아 이런 함수를 많이 쓰는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구글을 되게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구글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앞에서 했지만 ABCD 네 변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C++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C 언어로 푼다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죠. A가 B보다 크고 C보다 크고 D보다 크면은 A가 최대값이죠. 아니면은 B가 A보다 크고 C보다 크고 D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다.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nth라는 변수에 제일 큰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 언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제 다른 사람 코드를 보니까 C++로 이렇게 한 줄 만에 끝냈어요. 이러면은 이게 뭐지? 처음 보는 함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구글에다가 C++ max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의 블로그도 되게 잘 돼 있고 공식 문서도 잘 나와 있고 그냥 뭐든 간에 처음 보는 함수면은 C++ 뭐다 이렇게 치면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두 문제를 그냥 풀고 맞아서 넘기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고 그 맞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코드를 보는 게 훨씬 더 공부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물론 C++에 대해서 학습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맞았는데 C++ 다른 사람들도 안 썼다 그러면은 더 빨리 배우지 못하겠지만 불필요한 거를 배우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코드와 차이점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 max라는 함수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구글링 항상 잘 하시고 구글링이 알고리즘 문제 풀이를 하시면 항상 습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모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찾아보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고요. C++은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공부하면 좋을 것들인데요. 반복자는 제가 조금씩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컨테이너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반복자에 대해서는 한 번쯤 따로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설명하는 컨테이너가 되게 많죠. 앞에서 스택, 큐, 덱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미리 배울 것들은 다 빼고 여기 있는 것들은 따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되게 배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이 자료 구조에 대한 숙지는 하고 풀어야 특히 이런 셋이나 맵 이런 컨테이너들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편리하다고 무작정 쓰다가는 시간 초과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스트링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이제 컨테이너인데 되게 편리해요. 스트링은 꼭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중에서도 종종 쓰이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제 넥스트 퍼뮤테이션 이거는 조금 고난도지만 예를 들어서 5개 원소가 있을 때 이 5개 원소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를 바로 구해주는 함수예요. 조금 편리하겠죠. 완전 탐색 나중에 배울 브루트 포스 완전 탐색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런 거나 유니크는 중복되는 원소를 제거해 주거나 카피 그대로 복사해 주거나 필 원소를 다 자동으로 채워주거나 원소를 찾는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안 배우셔도 되고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배우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석 문제랑 연습 문제인데요. 초급반 출석 기준은 출석 문제로 제시되는 문제들 중에서
두 개 이상을 꼭 푸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는 그냥 추가적인 연습 문제인데 우선 1주차이기도 하고 이 문제들이 정말 기초 C++을 연습하기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주차랑 2주차까지 사이 간격이 좀 텀이 많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문제에 대한 설명만, 첫 1주차니까 설명만 잠깐씩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입출력 속도에 대한 문제예요. 앞에서 입출력 속도 빠르게 하는 법 배웠죠. 그리고 얘는 카드를 계속 카드의 일부분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함수도 배웠었죠, 알고리즘에서. 그리고 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벡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벡터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원소를 계속해서 넣어주거나 빼줄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죠. 그걸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얘는 그 일명 그 야바위 하는 거 알죠? 그 종이컵에 뭘 넣고 이제 섞었을 때 어디 있냐? 계속해서 이제 섞는 그 연산이 나오는데 이제 뭐 섞는거나 뒤집는거나 뒤집는다기보다는 어떤 두 원소를 바꾸는 거, 변수를 바꾸는 거 그것도 배웠었죠. 그런 걸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면은 어떤 문제다 알 수 있고요. 얘는 실수의 그 소수점 자리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수점을 출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자리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더 많이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임의로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C언어에서는 이제 점, 뭐 4F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지정을 했는데 C++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지정을 해요. 그거를 이제 구글링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 문제를 담았거든요. 이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많이 쓰이니까. 네. 출석 기간은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운영진분 혹시 계시면. 우선은 출석 문제랑 연습 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금요일 수업은 저 말고 이제 초급반을 담당하시는 다른 강사님 분께서 강의를 하시고 출석 문제는 금요일 수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네, 그 푸는 언어는 C 언어나 파이썬, 자바 다 상관없고요. 다른 언어 자기한테 편한 언어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백준에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 백준 그룹에 초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풀면은 그 자기가 풀었다고 연습 그 카테고리에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기간 안에. 그리고 min 엘리먼트 함수에서 최소값이 여러 개면은 최소값이 여러 개랑은 상관없이 최소값만 출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위치는 다를 수 있겠죠. 위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최소값 원소를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여러 개면은 그 값을 출력해도 최소값이 되니까 상관없겠죠. 이게 C++이 되게 내용이 많고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구글링 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출석 문제 제일 위에 문제가 잘못 올라온 빠른 AB 말씀하시는 거. 아, 연습에서요. 연습은 제가 운영진분한테 말씀드려서 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하시겠다네요. 그리고 PDF에 나온 개념을 위주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PDF에 나온 거 말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필요할 때마다 구글에서 계속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에 시뿔뿔 내용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금 뭐 벡터나 스트링 이런 거는 조금 있긴 합니다. 출석 기간이 그 여기 이제 그룹에 보시면 여기 연습란이 있어요. 연습란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필수 문항, 연습 문항 있죠? 필수 문항에 들어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떠 있고요. 문제를 풀면은 이런 식으로 초록불이 떠요. 자기 아이디와 푼 문제들. 이게 지금 연습에 보면은 여기 기간이 있죠. 시작부터 종료. 이 기간 안에 푸셔야 여기 초록불이 뜨고요. 혹시나 미리 풀었던 문제라도 이 기간 안에 안 풀면은 이 연습란에 안 뜨기 때문에 풀었던 문제라도 다시 이 기간 안에 제출을 해주셔야 출석이 올바르게 됩니다. 벌써 푸신 분이 계시네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강의 끝나고도 질문 있으시면 이제 초급반 슬랙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을 하고 나서 아마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를 해주실 것 같은데 질문은 웬만하면은 그 초급반 슬랙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되지만 문제에 관한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은 괜찮지만 문제에 대한 질문은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똑같이 고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초급반 슬랙에다가 올려주시면 멘토분들이나 저나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너무 질문에 조금 뭐 쑥스러울 필요 전혀 없고요.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가 내용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마 앞으로의 강의는 절대 거의 2시간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강의 소감이요. 어, 첫 강의 소감은 네, 뭐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펜을 쓰기가 되게 쉽지 않네요. 필기 같은 것도 좀 그림에 가리는 게 많아서 앞으로 좀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이제 다른 강사님, 윤인섭 강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관련 내용이 시작이 되니까 많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0시 반까지 질문 없으면은 강의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본은 내일 중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